사실 좀 시국이 어수선해서 작년 말에 송년회 하기도 좀 눈치 보였고 신년회도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요. 안 되겠다. 장사 접자. 폐업하자라고 해도 폐업에도 돈이 듭니다. 철거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했고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폐업이라는 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폐업하고 성공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그 방법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창업 트렌드 시간, 창톡의 노수옥 대표 그리고 폐업 컨설턴트 정예희 어게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예희 대표님이 한 800분 넘게 이 폐업 컨설팅을 해주셨다고요? 네.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많은 케이스를 만나보셨을 테고 혹시 뭐라 해야 되나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나? 더 많아지고 있네? 어때요? 흐름상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방송 들어오기 1시간 전에도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8186님이 자영업 30년 차인데 요즘처럼 장사 안 돼서 하루 매출 0원인 적이 없었네요. 진짜 울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노수욱 대표님. 네. 실질적으로 문 닫는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네, 정말 뭐 체감상으로 느끼지만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2023년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약 100만 명 가까이 돼서 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만 명이나 급증을 했고요.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작년 11월까지 그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이 어렵다는 현실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좀 지원 정책들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이제 소상공인 좀 지원하도록 이제 정책을 마련했는데 한 6, 7천억 정도를 이제 써가 출연해가지고 대출의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게 그동안 폐업을 할 때 이제 정책 대출을 받았던 거를 일시에 상환해야 돼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폐업을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 폐업을 해도 이런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해서 최장 30년까지 이거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신용대출 한 1억 원 이하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폐업을 해도 하루 10,000원씩 정도만 내고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금융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으로 뭐 상권 분석이나 경영 컨설팅 이런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 폐업 지원금 일단 액수가 작년에 한 250만 원 정도인데 올해부터 400만 원 정도로 이제 더 늘어났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도 조기 소진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라 올해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퇴로를 열어줬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로. 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못 하시던 분들이 네. 이렇게 분할 상환을 통해서 이제 좀비 점포로 이제 버티지 않고 폐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예희 어게인 대표님은 이제 사업 정리 컨설턴트라고 네, 맞습니다. 폐업 컨설턴트. 이게 참 어감이 폐업 컨설턴트 하면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재출발을 또 응원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참고로 정예희 대표님이 저처럼 감기 걸리셔서 저보다 목 상태 안 좋은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폐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가게를 승계만 하면 되나? 아니면 집만 빼면 되나? 나는 가게 안 하면 이제 뭐 먹고 살지?
가게 때문에 생긴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폐업을 염두를 해두시거나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은 폐업이라는 결론은 똑같지만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다른 상황들을 손실을 최소화를 시키고 행정적으로 문제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제 방법과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드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이제 유종선님이 혹시 울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울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예. 박미영님도 두 분 따뜻한 차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따뜻한 방송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면 사업장하고 점포의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수익 분석, 사업 유지 타당성 분석, 임차 점포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폐업하고 난 이후에 소득 활동은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솔루션이나 개선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아니면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장님들한테 이제 적절한 폐업 시기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거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혜택부터 그 사람의 준비 여부, 계획까지도 종합적으로. 네, 근데 이제 또 폐업을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속하게 폐업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존재와 처분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세무신고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점포 양도 양수 방안, 채무 변제 계획, 소득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것들, 폐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고 폐업한 이후에 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순욱 대표님, 그 0567님이 자영업하다가 잠시 가게 쉬고 새벽 시장 알바 다니는 중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인데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폐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뭐 단계를 밟아 나갈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순댓국집 40년을 하셨는데 그동안 한 10번 가까이 폐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자리에서 쭉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폐업하는 과정을 이제 많이 옆에서 지켜봤죠. 네, 처음에는 이제 다 장밋빛 이제 미래를 그리면서 창업을 하시는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가 뭔가 이제 변화를 좀 모색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네. 이제 현실을 좀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좀 예상했던 거랑 이제 잘 안 맞으니까 인지 부조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객관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방 잘 될 거야, 일시적으로 지금 어려운 걸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실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패닉 상태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좀 뒤늦게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하시는데, 이때 또 권리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 정도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하다가 또 다시 실기를 하시고요. 매몰 비용이 또 떠오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보증금까지 월세 다 까먹고 이러면 그제서야 이제 현실 인식을 하시는데, 그때는 좀 많이 늦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폐업이라는 게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거의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생애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혼자서는 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소진공이나 이런 정부의 폐업 지원 컨설팅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예희 대표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1위는 역시 매출 감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한 그 사업정리 컨설팅 810건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네. 매출 감소가 40%, 업종 전환이나 경쟁이 너무 심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15%씩, 그리고 인건비 상승 10%, 임대료 부담 10%, 재정 악화, 이게 이제 개인 신용 불량이나 다중 채무가 발생해서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이 한 5%, 그다음에 은퇴나 건강이 악화돼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 정도 되는데, 요 근래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된 이후에 인건비 부담으로 1인 운영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폐업을 결정을 하시거나 원가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저조해지니까 폐업을 결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은퇴나 건강 악화 빼놓고는 거의 다 돈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매출만 증대된다면 사실 뭐 임대료,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감당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그 좀 사례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차별화를 못해서 폐업하신 경우인데, 이제는 문만 열어놓으면 손님이 찾아오는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명확한 거리,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든지 서비스든지 좋은 품질이든지 우리 가게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창업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산의 점포 카페 거리에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네. 초기에는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랑 다양한 컨셉을 가진 유사한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이제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나 브랜드 인지도 못 따라가고 원가 절감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에서도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만의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차별화된 메뉴나 서비스가 없으니까 결국은 손님이 외면을 해서 폐업을 하게 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이 뭐 가격이나 특별한 메뉴나 주변 경쟁 점포들 다 이겨내기는 사실상 또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또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죠. 워낙 이게 과밀화된 업종이다 보니까. 의류 소매 업종은 좀 어때요? 의류 소매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의류 판매를 하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유행도 빠르게 변하고 주기도 짧고, 그다음에 재고 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그거를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고객이 줄어들고 우리 매장에 손님은 와요. 근데 디자인을 보고 옷감을 만져보고 실제로 사는 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도 자기만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죠. 또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봐야지 해도 또 온라인은 경쟁이 또 엄청나고 또 가격이 또 그렇죠.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돼요. 네. 이재혁님이 25년에는 폐업이 없는 세상 모두 다 무탈한 한 해였으면 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0년 전에 폐업을 해보셨다고요. 아직도 아픈 기억입니다. 네. 이렇게 노승욱 대표님. 네. 그래도 뭔가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내가 이걸 재개할 수 있을까? 어렵겠네라는 신호가 떴을 때 네.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걸 진짜 뭐 폐업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조기에 감지를 하고 좀 변화를 모색하는 게 중요한데, 뭐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상권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면?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하셔야죠, 상권 분석을. 그래서 지금 여기 상권의 수요가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경쟁 강도랄지 뭐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소고기 집으로 창업했는데 네이버 검색량을 보니까 돼지고기 뭐 이제 검색량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메뉴를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잘 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신메뉴를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좀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바꾼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급해셔가지고 또 효과 안 나면 또 다른 거 바꾸고 이러면서 메뉴를 그렇죠. 점점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도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 그러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기다리면서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마냥 기다리면 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전문가의 조언을 같이 받으면서 변화를 모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막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예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아이템을 바꾸는 게 폐업을 어떻게 늦추기는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폐업을 더 당기는 일로 귀결이 되든가? 물론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없는데 예. 아이템 변경이나 업종 전환도 전략적으로 좀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생계형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생계형 창업이면서 가족 경영 사업장이었어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7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삼겹살 처음에 삼겹살. 처음에 치킨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셨다가 아하. 감자탕 집으로 바꾸고 대패 삼겹살 집으로 바꿨는데 그 업종 전환을 할 때마다 비주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만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채무가 생기고 자녀들도 채무가 생겨서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컨설팅 한 거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어머나. 그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실행을 못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다각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거를 부각을 시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지 못해서 또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폐업에 이르게 된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네. 저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에 뭐 잘 돼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 다른 거. 그다음에 우리 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20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하나만 해볼까요? 아니면 더 늘려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잘 상권 분석도 하고 우리 가게 현황에 맞춰서도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남이 잘하는 거 쫓아가려 하고 뭐가 잘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순욱 대표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런 사례를? 그 장사가 안 되면 업종 변경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죠. 예. 네. 근데 그 잘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이게 바로 또 효과가 요즘은 오픈빨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 또 너무 이제 과밀화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알려지고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사례는 7년 동안 이제 3번을 업종 변경을 하셨다는데 뭐 그게 그러면 한 평균 2년 4개월에 한 번씩 하신 건데 이게 뭐 너무 잦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855님이 자영업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주말 연휴에는 근무 시간 외 1.5배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녁 장사, 휴일 장사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또 어려움을 보내주셨고요. 정예희 대표님, 네. 사실 이게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직원 관리 문제 때문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많죠.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그 이제 소매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인건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24시간 운영하시다가 영업 시간을 단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나가고 고정비, 변동비 나가면 가져가는 수익이 적으니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14시간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가족 중에 무급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가게 와서 도와주시다가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그래서 이제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또 이분은
내가 인건비 그건 좀 아껴보려고 내가 잠깐 그거 했다가 이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의 편의점이나 마트에 이제 밀리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폐업도 하시게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채용을 안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매출이 오르면 그 매출 대비 직원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용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써야 되지만 원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매출은 올랐다 해도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적으니까 사장님들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족들과 일을 해서 인건비를 세이브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일이 잘 되면 직원을 써야 하는데 또 그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나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느냐 아니죠. 어렵고 그래서 외식업 같은 경우 월 매출이 한 800에서 1000만 원 오를 때 그 구간에서 이제 직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 매출이 오르는 구간에서 직원을 안 쓰고 대신에 뭐 일요일은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좀 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올해부터는 1030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인상폭이나 아니면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근데 또 이걸 지급하는 분들은 또 누구냐? 대부분 최저시급 밖에 줄 수 없는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려움이 어떨까요, 좀? 정리해 대표님. 현장에서도 최저시급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안 쓸 수는 없고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3시간, 4시간 집중되는 시간에만 짧게 단기 인력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근데 그런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장기 근속을 잘 안 하거든요. 자주 이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직원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장기 근속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내가 또 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직원 고용이나 그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러게요. 홍명숙님이 지나다 보면 출입문에 임대라고 커다랗게 붙어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정말 경기 안 좋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언제쯤 우리에게 봄이 올까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막내가 뭐라더라? 전임 포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세로로 써놔서 점포임대. 점포임대. 하도 많이 써놓으니까 아빠 이제 제가 그걸 알려줬거든요. 점포임대가 뭔지. 그러니까 저기도 임대네, 저기도 임대네 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우리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 반대로 좀 돼야 될 텐데 그 가게 주변에 동선이 바뀌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럼요. 초기에 가게를 선정할 때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이나 뭐 주변에 이제 교통 변화나 지하철 공사, 그다음에 도로 공사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 못해서 내 가게 앞에 도로가 이제 차가 바로 다니던 데인데 그 차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림막이 설치가 되고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없어지게 되면서 상권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함안 지역에서 한 가게를 하셨던 분이 점포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점포였는데 내 가게 앞에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해버리니까 이분은 인수하고 하자 2년도 안 돼가지고 가게를 폐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속은 거야? 아니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계획지도 않은 그런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가게를 구할 때 구청이나 시청의 도시 계획까지 다 뒤져가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그 기존에 있던 가게가 워낙 장사가 또 잘 돼 있었고 이제 이면 도로에서 봐서도 잘 보이는 가게였는데 내가 인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98님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가게 임대료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받았어요. 운영 경비 빼면 인건비가 저의 인건비가 최저시급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폐업을 하자니 근데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걸 기다려야 하나 고민만 하면서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노승욱 대표님 사실 이게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양도양수를 보통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권리금 받고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양도양수가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신규 창업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주고 들어왔던 권리금도 못 받고 또 건물주한테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이 없어가지고 또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예비 폐업자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폐업할 때 내가 양도양수가 안 될 수 있다. 예, 요즘은 공실이 많아지니까 굳이 양도양수 안 해도 무권리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네. 정예희 대표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문을 닫을 땐 닫더라도 손해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출구 전략을 쓰면 손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폐업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임차 계약 갱신 여부도 임대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꼭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갱신의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점포 양도양수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어떤 채널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승계가 되었을 때랑 승계가 되지 않았을 때 점포를 처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폐업일이 촉박한지 좀 여유가 있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잔존제한 처분하는 방법도 틀려요. 중고업체한테 그거 이제 잔존제한 처분을 맡기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돈이 적고요. 내가 좀 폐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직거래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직거래는 불편함은 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종업원이 있었다면은 폐업에 따른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급여 정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직원 노무 관련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임차점포 계약과 관련해서 철거나 원상복구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뭐 준공 상태로 돌려야 되는지 내가 들어간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그 공사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준비가 또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그 철거나 원상복구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라든지 자문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가게를 지금 다 뜯고 나가면 다음 들어올 사람이 인테리어 어차피 또 할 텐데. 그쵸. 그래서 주인이 한 현금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맡겨놓고 다음 사람 들어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떼고 2,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이 종료를 하면 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 시점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현금을 보관해 두지 않으셔도 되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현금 보관증이라든지 기한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12월 1일로 만약에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 현금은 2월 29일까지만 놔두고 그 후에는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철거비 쪽으로 500만 원을 맡겨놓고 나머지만 받아라. 1,000만 원만 내놓고 나머지만
주고 언제 돌려주겠다 하면 거기에 무조건 응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차 점포를 반환할 때 철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철거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철거 업체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금액대는 어느 게 정도 된다는 것까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폐업을 할 때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 후에 소득 활동은 뭘로 할 거며 내가 채무 변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후다닥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8748님이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싶은데 철거 비용도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철거 비용을 어디서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희망 리턴 패키지. 네, 거기서 그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그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 재기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떴는데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는 경쟁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원스톱 폐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 그다음에 채무 조정,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재기 분야, 그다음에 세무. 이거 세무는 뭐냐면 폐업하실 때 폐업 신고랑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장료를 주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없으면 사업주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 컨설턴트님들을 통해서 폐업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네.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컨설팅은 내가 가게를 양도양수를 하는데 좀 매물 등록을 하고 싶어야 하면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 분야를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 권리금 산정이라든지 양도양수하는데 또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시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20년 넘게 아픈 기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심리 상담사 컨설팅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는 폐업은 잘 하겠는데 향후에 이제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직무직능이라고 해서 진로 상담사들이 또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진로를 이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는데 이 5가지 분야에서 최대 3개까지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가맹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 거래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채무 조정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시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도 있는데 그 법률 자문이랑 채무 조정은 3월 달부터 접수가 가능하고요. 올해. 네. 그다음에 아까 원스톱 폐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해 주셨던 청취자분께서 물어보신 거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지원은 올해 지원금이 확대가 됐어요.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거는 1월 31일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전략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철거를 하셨던 분이나 지금 철거를 하셔야 되는 분도 지원이 다 가능하고요. 이미 철거를 하신 분은 서류 증빙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가 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번씩 지원, 꼭 좀 네, 찾아보시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26님이 노무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문하는 식당들 너무 많이 폐업해서 안타깝습니다. 동기 노무사들도 마찬가지라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참. 마지막으로 정예희 대표님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고요. 좀 뭐 네. 위로의 격려의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좋은 목소리로 우리 네. 사장님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별 말씀을요. 제가 사장님들 현장에서 만나 뵌 지 이제 11년 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예전에는 사장님들한테 개선하면은 더 좋아지실 거예요. 또 솔루션을 제공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이제 많아서 저도 신이 났었는데 근래에는 경기도 워낙 안 좋고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로 인해서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 도와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우리 사장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관기관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서 현명하게 위기를 좀 이겨내셨으면 하고 우리 사장님들 가까이에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줄 누군가가 꼭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음성 편지를 하나 남겨도 될까요? 네네. 사장님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에 우리 사장님들이 간절함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그 감기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서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는 안 좋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진심으로 와 닿았을 겁니다. 어게인의 정예희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